텅 빈 차가운 병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 뭔가 모를 그 삭막함 있잖아요. 아, 네. 그 특유의 차가운 공기나 느낌이 확실히 있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오래된 책 냄새가 나고 낡았지만 푹신한 카펫이 깔린 친구의 서재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그 묘한 안도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두 공간이 주는 극명한 느낌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통은 그냥 내 기분 탓이거나 아니면 건축가의 인테리어 취향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 쉽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그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뿜어대는 어떤 생명력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 머무는 방, 걷고 있는 거리, 어쩌면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한 철학이자 물리학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탐구할 주제는 단순히 건물을 예쁘게 짓는 법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건축을 넘어서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텍스트는 바로 건축가이자 사상가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기념비적인 저서 시리즈죠. 질서의 본질, 그 중에서도 제1관입니다. 아, 정말 방대한 책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형을 밟고 지나갈지 제가 미리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다룰 발췌문들은 책의 도입부부터 시작합니다. 네, 목차를 한번 쭉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1장 생명의 현상, 제2장 생명의 정도, 제3장 전체성과 중심의 이론, 제4장 전체성에서 생명이 어떻게 오는가, 제5장 15가지 근본 속성, 그리고 제6장 자연 속의 15가지 속성입니다. 와, 이 여러 장에 걸친 내용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연결되거든요. 맞아요. 건축과 우주의 본질을 관통하는 생명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알렉산더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아는 생물학적 범주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사실 그 지점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러니까요. 보통 생명이라고 하면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세포가 분열하는 것만 딱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공간, 건물, 심지어 길가의 돌멩이 하나에도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근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이야기인가요? 돌멩이가 살아있다고 하면 뭔가 시적인 수사처럼 들리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생태학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되짚어봐야 해요. 생태학적 건축이요? 약간 친환경 건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고 재활용 소재를 쓰고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자연을 덜 파괴하자는 목적이 강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건물과 도시 자체가 지구라는 거대한 살아있는 구조의 일부로서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물리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네. 여기서 알렉산더는 20세기 주류 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아, 기계론적 세계관이요? 우주를 기계로 보는 거요? 그렇죠. 데카르트나 뉴턴 이후로 우리는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생명체는 아주 복잡하고 특수한 형태의 기계 부품처럼 여겨왔거든요. 생명이 없는 텅 빈 우주 공간 속에 생명체라는 예외적인 기계들이 돌아다닌다는 시각이죠. 생명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에 생명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군요. 책에 등장하는 영국 남부의 풍경 이야기가 그 추상적인 개념을 확 와닿게 해주더라고요. 아, 그 영국의 전원 풍경 예시가 아주 훌륭하죠. 사실 그 마을의 들판, 울타리, 도로들은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낸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압도적인 인위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치 숲이나 계곡에 있는 것처럼 되게 깊은 편안함과 생명력을 느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풍경이 수백 년 전에 누군가가 백지에 자를 대고 격자 무늬로 기계적으로 그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형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군요. 맞아요. 지형의 굴곡이나 바람의 방향, 물길의 흐름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서서히 진화해온 구조죠.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유명한 사진, 강가의 피크닉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강가에 평범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흑백 사진이요. 네, 인위적인 연출이나 과장 없이 아주 단순한 일상의 진실성이 담겨 있죠.
알렉산더는 이런 풍경이나 작품들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울림을 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내재된 높은 정도의 생명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덜 날수록 생명력이 높다는 거네요. 반고 후의 사과꽃 그림이나 아주 아름다운 비율로 창을 낸 오래된 건물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요. 그렇죠. 심지어 버클리 대학 교정 원적을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떼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각기 다른 농도의 생명을 느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대로라면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차가운 병원 대기실과 아늑한 서재의 느낌 차이. 이것도 설명이 딱 되네요. 서재는 생명력이 높고 병원 대기실은 낮은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정도 차이죠. 근데 솔직히 조금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거 그냥 인간의 심리 아닐까요?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니까 자연과 비슷해 보이거나 익숙하고 편안한 걸 그냥 생명력이 있다고 부르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느낌을 그냥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인지작용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약간 낭만적인 감상 취급을 하죠. 하지만 알렉산더가 평생을 바쳐 증명하려 한 것은 그 느낌이 완벽하게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기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와, 기분이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의 문제라고요? 네. 그리고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 물리적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성과 중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전체성과 중심이요? 뭔가 철학적인 단어 같은데 이게 공간을 이루는 실제적인 물리 법칙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전체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흔히 전체를 부분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벽돌들을 레고 블록처럼 쌓아 올리면 건물이 된다는 식으로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1 더하기 1은 2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알렉산더가 말하는 전체성은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 전체의 구조에 의해 유도되는 전역적인 장, 그러니까 필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나 자기장 같은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기장이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보이지 않던 선들이 촤 나타나는 것처럼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뼈대가 바로 전체성이고요. 그 전체성을 구성하면서 철가루들이 뭉치는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교점들이 바로 중심입니다. 아, 중심들이 모여서 자기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장 안에 중심들이 맺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중심들은 독립적으로 둥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밀고 당기면서 공간의 전체성을 아주 팽팽하게 유지하는 거죠. 여기서 책에 나온 빈 종이 위에 점 하나 예시가 딱 떠오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얀 A4 용지가 한 장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거긴 그저 밋밋하고 균일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생명력이 거의 없는 무의 상태죠. 그런데 그 종이 한가운데 펜으로 아주 작은 까만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종이 면적의 0.0001%도 안 되는 진짜 작은 점이죠. 네,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이 찍히는 순간 밋밋하던 하얀 종이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점을 둘러싼 여백이 갑자기 어떤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점과 종이 모서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강력한 중심이 되어서 종이 전체의 전체성을 완전히 재편해버린 거잖아요. 와, 점 하나가 공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막에 장력을 만들어낸 거네요. 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예시로 15세기 아나톨리아 카펫이 언급되는데요. 그 카펫의 복잡한 기하학적 테두리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이아몬드 무늬 같은 게 막 반복되는 패턴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단순히 다이아몬드 무늬 하나를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의 중심, 즉 다이아몬드가 주변 공간을 밀어내면서 빈 공간에 십자가 모양의 새로운 중심을 창조해냅니다. 아, 빈 곳이 또 다른 중심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다시 밖의 테두리선이라는 중심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공간 내의 중심들이 수학의 벡터장처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생명력을 증폭시키는 완벽한 생태계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당황했던, 하지만 가장 매료되었던 대목을 꾹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건축과 카펫의 기하학 패턴을 막 이야기하다가 책에서 갑자기 양자역학을 꺼내들거든요.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압권이죠. 물리학의 그 유명한 이중순리 실험이 왜 건축 철학책 한가운데 등장하는 겁니까? 전자가 스크린에 도달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간의 전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 지점이 바로 알렉산더의 통찰이 단순한 건축 미학을 넘어서 우주적 원리로 도약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중순리 실험에서 물리학자들을 가장 괴롭힌 문제가 뭐였죠? 입자인 전자를 하나씩 쏘아 보냈는데 스크린에는 마치 파동처럼 줄무늬가 생긴다는 거였죠.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처럼 기이하게 행동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입자가 맞지만 그 전자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보이지 않는 양자 포텐셜이라는 파동이 공간 전체에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험 장치 전체가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형도, 즉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데이비드 봄의 해석에 따르면 전자의 움직임은 어떤 국소적인 힘이 아니라 전자를 둘러싼 실험 공간 전체의 형태, 즉 거시적인 전체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와, 미시세계의 입자가 거시적인 구조의 지배를 받는 거네요. 네, 알렉산더는 바로 이 원리를 자신의 중심 이론과 결합시킵니다. 가장 미시적인 세계의 전자조차도 자신이 속한 공간의 거시적 전체성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사는 건물이나 우리가 걷는 도시 역시 이 우주적인 기하학적 전체성의 법칙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방의 기하학적 구조나 가구의 배치가 단순한 예쁜 인테리어가 아니라 마치 양자 포텐셜이 전자의 경로를 안내하듯이 그 공간에 들어선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전자의 무의식적인 방향성을 띠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공간이 생명력을 부여하는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거죠. 공간이 우리를 빚어내고 있는 거네요. 형태를 통해서. 바로 그겁니다.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가 곧 생명의 장, 필드 오브 라이프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매혹적입니다. 근데 여전히 머릿속이 약간 복잡하긴 해요. 전체성과 중심이 우주를 관통하는 물리적 원리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길을 걷거나 방을 둘러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장력을 투시할 순 없잖아요. 당연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역시 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거든요. 그는 무려 20년 이상 전 세계의 훌륭한 건축물, 전통 예술품, 그리고 자연의 패턴 수천 개를 수집해서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패턴들을 찾아낸 거군요. 네, 뼈대의 생명력이 깃든 구조들이 시각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지 밝혀낸 거죠. 그 결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15가지 근본 속성을 도출해냅니다. 15가지 기하학적 패턴이요. 맞습니다. 이 패턴들이 공간에 깊고 짙게 나타날수록 그 공간은 물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15가지나 되니까 저희가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책에 등장하는 자연 속의 사례들을 보면 이 속성들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기능적이라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척도의 단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참나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두꺼운 나무 기둥에서 잎사귀가 뜬금없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죠. 그렇죠. 기둥 다음에 큰 가지, 그 다음에 얇은 가지가 나오죠. 맞아요. 기둥에서 굵은 가지, 중간 가지, 얇은 잔가지, 그리고 인맥으로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그게 자연스러우니까요? 아니면 햇빛을 더 골고루 잘 받으려고 그런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리적 힘의 분산 때문입니다. 거대한 기둥과 얇은 잎사귀 사이에 중간 단제가 아예 없다면 거센 바람이 불 때 결합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똑 부러져 버릴 겁니다. 단계들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군요. 네, 척도의 단계들이 힘의 장벽을 부드럽게 완충하면서 나무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건축물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건물 외벽, 그보다 작은 창문, 더 작은 창틀, 그 안에 미세한 문양들이 단계적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그 공간에서 시각적 폭력이 아닌 구조적 생명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와, 단순히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이군요. 저는 그 교차 반복과 공,
그러니까 빈 공간의 관계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가을 하늘에 뜨는 고등어 비늘 모양의 구름 사진이 책에 딱 나오잖아요. 아, 네. 매커롤 스카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얀 구름 덩어리들이 촘촘하게 반복되는데 얼핏 보면 뭉게뭉게한 구름만 주인공 같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파란 빈 하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빈 공간을 보라는 게 핵심이죠. 네. 빈 공간 역시 구름 자체와 거의 똑같은 크기와 형태로 교차 반복되면서 스스로 강력한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대목이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백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대한 완벽한 물리학적 재해석입니다. 빈 공간 속성도 완전 같은 맥락이고요. 태양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죠. 맞습니다. 태양의 표면과 차가운 우주 공간 사이에는 거대한 코로나라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하고 고요한 공백이 극도로 복잡하고 폭발적인 태양 내부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빈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복잡한 중심들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필수적인 구조적 힘을 갖는 겁니다. 여백 자체가 건축물을 떠받치는 물리적인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이 15가지 속성 중에 제 뒤통수를 가장 강하게 때린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칠기였습니다. 아하, 거칠게요? 많은 분들이 이 개념에서 충격을 받으시죠. 보통 우리는 완벽한 질서라고 하면 자로 잰 듯한 반듯함, 오차 0.1mm도 없는 기하학을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건축물들의 매끈한 유리 외벽처럼요. 네, 기계적인 완벽함이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생명력이 있는 구조에는 필연적으로 거칠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룩말의 줄무늬나 현미경으로 본 방사산충 껍질처럼 완벽해 보이는 자연의 패턴에도 미세하게 어그러진 선들이나 불규칙한 각도가 섞여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절대적인 규칙의 상징인 실리콘 원자들의 배열조차 약간 거칠다고 하던데 왜 생명을 위해 완벽함에 흠집을 내야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현대 기계주의가 빠진 착각입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톱니바퀴 같은 형태를 완벽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자연의 거칠기가 결코 조잡한 실수나 결함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그럼 대체 뭐죠? 그것은 시스템이 더 큰 차원의 정돈됨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필수 불가결한 타협안입니다. 더 큰 정돈을 위한 타협안이요? 뭔가 역설적인데요? 네, 세상의 모든 구조는 3차원적이고 아주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수많은 중심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전체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모양이 변형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다른 것들과 부딪히니까 찌그러지는 거군요. 그렇죠. 실리콘 원자도 옆에 있는 다른 원자나 외부 에너지와 반응하면서 미세하게 위치가 뒤틀립니다. 만약 어떤 소재가 유연하게 형태를 타협하지 않고 기계적인 반듯함만을 고집한다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전체 구조가 쫙 갈라지거나 산산조각 나버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똑같은 틀로 찍어낸 완벽하고 매끄러운 그릇보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미세하게 찌그러지고 투박한 도자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따뜻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기계적인 반듯함은 오히려 생명이 멈춰있고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고 거칠기는 그 물체가 주변 세계와 호흡하며 상호작용했다는 되게 생생한 궤적이네요.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완전해지는 역설, 진짜 경이롭습니다. 정확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굽이치는 산맥, 은하수의 나선 팔, 사막의 모래 언덕, 이 모든 자연의 형태의 15가지 속성이 나타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패턴인 거네요. 네, 이 속성들이야말로 물리적 우주가 붕괴하지 않고 스스로를 가장 안정적이고 기능적으로 조직해내는 방식, 즉 살아있는 구조의 비밀 코드인 것이죠. 우리가 짓는 건축물이나 도시 역시 이 우주의 원리와 동기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띠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의 외관을 넘어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각자의 기하학적 중심을 가지고 숨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도 어떤 텅 빈 공간도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시각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지는 경험이죠. 당장 오늘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떡갈나무의 가지를 보거나 낡은 카펫의 패턴을 볼 때 그 안에 숨겨진 중심과 거칠기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우주의 본질을 이루는 그 구조적 법칙을 우리 인간이 나무와 흙, 돌을 통해서 현실의 공간에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알렉산더가 이 방대한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철학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장 내밀한 현실로 가져오며 이 깊은 탐구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공간의 기하학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양자 커튼셜처럼 우리의 심리와 행동을 안내하는 보이지 않는 물리적 장입니다. 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고개를 들어 여러분이 있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방의 구조, 지금 손이 닿는 책상 위 물건들의 배치는 과연 어떤 전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내면적 생명력을 갉아먹고 기계적으로 만드는 파편화된 공간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우주의 15가지 속성이 살아 숨쉬며 당신을 더 깊게 호흡하게 만드는 공간에 계십니까? 당신을 둘러싼 그 물리적 공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라는 중심을 끊임없이 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